예, 시장 분석하는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중국 증시와 함께 오늘은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가장 크지 않습니까?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금리가 사실 좀 오를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좀 오르니까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네네. 것 같은데요. 이야기 풀어가면서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시장 흐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키워드는요. 이성적 과열 시대가 개막됐다. 리스크 온 국면이다. 이것만 봐서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 과열이 아니라 이성적 과열이라는 얘기를 네. 쓰셨고 말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궁금하고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현 시점은 이제 변동성보다는 추세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예. 일단 경기 회복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소멸되거나 둔화될 시점은 아니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이 가열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가라는 부분을 놓고 증시의 조정 트리거로 좀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이 원인이 좀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를 때 어떻게 보면 금리겠죠.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은 이제 연준이 통화 긴축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 회복 또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 거를 원인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사실 좀 비중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사실 토장경이 우호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단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3월 중순 이전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 이제 추가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 시장이 좀 빠르게 개선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연준이 그동안은 금융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본연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안정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증시가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이 높아지는데 집중할 수 있는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증시 급락을 사전적으로 암시하는 시그널을 세 개 범주로 좀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자산 선호 여부를 볼 수 있는 유가와 달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증시와의 어떤 커플링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투자자의 비이성적 가열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금 현재 1% 초반 정도인데 2013년 5월 그때 당시 테이퍼링이 언급됐던 시기에 평균 금리가 1.92%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준을 하회한다고 하면 사실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와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달러 그리고 700달러 선을 모두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증시 급락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기준선이 100인데 지금 미국이 1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99.5로 100을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기약산의 사전 시그널로 우리가 보통 증시에서는 빅스, 채권에서는 무브, 외환시장에서는 시빅스, 또 증시 변곡점 파악에 유용한 푸콜 레티오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해도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변곡점 범위에서 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투자 우선순위는 주식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키워드가 좀 어려웠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잘했는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변동성보다는 상승 추세를 유지해가는 게 맞다 지금은. 네네. 네. 그리고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10년물 금리도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시장에 구조적으로 부담을 줄 요인은 아직 아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년물 금리 1.3% 올랐고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말씀하신 게 한 1.9, 네, 9위 정도 되고 그게 이제 그걸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한 1.5 정도를 또 얼마나 넘느냐 이런 거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상승이었는데요. 예, 뭐 이렇게 오늘 이럴 때 걱정스럽죠, 사실. 예,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뭐 조정을 좀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이제 메인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중국 증시입니다. 신흥국에서 디커플링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뭐 잘 치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중국은 상당한 올해 기대감과 함께 또 뭐 일부에서 우려도 또 함께 좀 네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 증시. 올해 이제 신흥국 간 이제 디커플링이 좀 확연하게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 코로나19,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흥국의 투자 잣대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가 신흥국 내에선 중국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경제 가치를 반영한 좀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고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2%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흥국 전체 성장률 6.3%를 1.8%포인트 정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을 놓고 온다고 해도 올해 14차 5개년 계획의 첫 시행 연도인데 지금 수요측 개혁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3년도 이제 공급가인가 낙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시기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 측 개혁을 꺼내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 한 1년 정도 지난 2014년, 2015년도 때 중국 경제 성장률이 7%에 불과한 낮은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145% 정도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려 섞인 목소리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는 이제 긴축 우려에 대한 맞습니다. 부분들, 네. 또 부채 문제에 대한 맞습니다.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있는데,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먼저 이제 긴축 우려과 관련해서는 중국 통화정책 당국이 이제 시중 유동성 공급 조절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산 시장의 속도 조절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온중구진, 안정성 발전을 추구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의 안정적 경제 성장 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긴축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부채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총 부채 비율이 270.1% 정도 되는데 전년 말 대비해서는 23.6%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 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분기별로 1분기 때 가장 높았고요. 점차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도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위기 극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두 가지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 어떻게 보면 춘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중국 증시는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천선, 마디지수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대해서 본토 중심으로 이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긴축 우려, 부채 문제, 하나 더 한다면 미중 갈등 이런 건데 좋게 보셨네요. 지금 중국 증시는 3,655입니다. 3,600. 오늘 지금 아직 막 개장하고 있겠네요. 한 3,600선인데 4,000선을 좀 터치할 수 있을 걸로 보셨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뭐 상당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들이 많은데, 예, 뭐 전반적인 시장 추세에 대한 궁금증 중국 봤는데 한국 증시는 상대적 박탈감에 놓일 가능성, 그다음 물음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제가 이제 올해 증시 경로를 네. 2, 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뷰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요인이 돼서 올해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국내 증시의 상승 속도가 기업 실적 대비하면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실적이 좋았던 사례가 3번 정도 있었는데요. 2004년에서 2007년. 그리고 이제 2008년 전후였고요. 그리고 2017년, 2018년도였는데 2000년도 중반 때는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소재 산업재가 실적을 견인했고요. 네. 금융위기 이후 때는 원화 약세 때문에 수출주가 실적 개선한 부분들이 있었고 2017년도는 이제 반도체 업종의 빅사이클이 실적 개선을 이뤘기 때문에 사실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3,10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좀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 유가증권 시장의 순이익 자체가 142조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2,561포인트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순이익 예상치가 13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코스피 자체가 좀 비싸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두고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글로벌 밸류에이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할인율이 좀 커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자동차는 뭐 자율주행차 또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시장들이 개화되면서 밸류에이션에 좀 반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유동성이 지난해 대부분 좀 반영됐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코스피 상당을 견인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리스크 대비하면 사실 보상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좀 약간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대적인 바탈감이 높아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상반기 때는 좀 국내 증시보다는 중국이 대신 가지고 갈 가능성이 예.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익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이 유동성이 엄청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레벨이 더 밸류를 더 소위 이제 PER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네. 그 유동성이 사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가장 네.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라는 보통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사실 유동성은 기업 실적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 P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비싸다고 느껴질 수준이라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7조 원을 매수하셨고요. 지금 불과 2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 24조 원을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 속도로 본다고 하면 사실 올해 3, 4월 정도 되면 지금 고객 예탁금을 놓고 봤을 때 다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증시를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하면 증시의 불안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요약해서 전략 좀 짧게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글로벌 증시가 2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이익, 수급,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성적 가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는 주식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책 수혜주,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는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보건, 의료 쪽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탄소, 이제 풍력과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그리고 내수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떤 이제 대표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수혜될 수 있는 대상들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좀 좋은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돈 잘 버는 증권만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